조선별난사 임진왜란, 신입을 국가적 영웅에서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시킨 충주 탄금대 전투. 충주 탄금대 전투는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 때 신입을 주장으로 한 조선군과 왜군이 충주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 대병력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조정에서는 북방 방비에서 용맹을 떨친 신입을 삼도순변사로 임명, 이를 맡게 했습니다. 신입이 충주에 도착한 뒤 4월 24일 부장 몇 사람과 조령으로 달려가 형세를 살필 때 먼저 경상도로 남하했던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해 돌아왔습니다. 이때 종사관 김여물 등이 적은 군대로 왜적의 대군을 방어할 곳은 마땅히 지형이 험한 조령뿐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입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이곳에서는 기병을 쓸 수 없으니 마땅히 평원에서 일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그는 드디어 충주의 서북 4km 지점에 있는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으나 앞에 논이 많아 말을 달리기에 불편했는데 27일 고니시가 거느린 왜군은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주 목사 이종장과 순변사 이일이 척후로 나갔지만 적군에게 길이 막혀 신입은 적정을 정탐할 수 없었습니다. 28일 새벽 왜군은 부대를 나누어 본지는 충주성에 돌입하고 좌군은 달천 강변으로 숨어 내려왔으며 우군은 산으로 숨어 동쪽으로 나가 강을 건넜습니다. 신입은 당황해 충주성으로 급히 말을 달렸으나 군대의 전열이 미처 정비되기도 전에 성 안의 왜군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출격, 조선의 관군은 대패를 했습니다. 신입은 탄금대로 돌아와 부장 김여물과 함께 적병 수십 명을 사살한 뒤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는데 충주의 사민과 관속은 아군을 믿고 피난하지 않아 왜군에게 희생된 사람이 다른 지방보다 많았습니다. 전설적 명장으로 칭송받던 신입. 조선 중기 시대의 대표적 무장으로 꼽히는 이가 신입인데 임진왜란 전까지 신입은 전설적 명장으로 칭송받았지만 탄금대 패전으로 하루아침에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했습니다. 비난의 이유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그가 험준한 조령에 진을 치자는 부장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충주 벌판인 탄금대에 진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령에 진을 쳤다고 해도 신입의 군대가 왜군을 막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패전의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훈련과 전술은 잘 훈련된 일본의 정규군이 아니라 왜구 수준에 맞춰져 있었는데 신입은 철기군을 이끌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미 전국시대를 거치며 철기병 시대를 종식시킨 지 오래였습니다. 소규모 비정규군인 왜구와 달리 일본 정규군은 당시 조선군의 전술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성장해 있었는데 적군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이 조선이 저지른 진정한 실수였습니다. 세기 말 조선의 혜성처럼 나타난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신입으로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탄금대에서 패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만 해도 신입의 명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신입의 전설적인 명성은 두만강 인력에서 시작됐는데 사군 육진 개척 이후로 조선과 여진족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중종대 초반 정도를 고비로 두만강 인력에서 여진과의 전쟁은 거의 종결됐습니다. 국경지역의 여진 부락들은 거의 조선의 귀부에서 협력자가 됐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늘 사고 보고서만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지만 조선도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진족을 착취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거나 북쪽의 반조선적인 여진족이 친조선파 여진족을 살해하거나 부락을 공격했는데 조선군 장수가 방관하거나 겁을 먹고 출동하지 않으면 당장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국가와 민족이 다르니 여진족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았을 것인데 반대로 조선은 여진족이 고분고분해지니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신입이 온성부사로 부임했을 때 국경의 사정이 이랬는데 분노한 신입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사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히 중장갑 기병 500명을 양성해 돌격훈련을 반복했는데 기병 돌격훈련은 혹회하지만 반드시 낙마사고가 나고 낙마하면 사망이나 중상이었습니다. 유가족은 화를 내고 울부짖었는데 국경은 조용하고 다른 군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유독 온성에서만 인명사고를 내고 있었기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1583년 두만강 유역에서 여진족의 반란인 이탄계의 난이 일어났는데 반란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군사 봉기는 아니라 민병대와 주민이 섞인 무장시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훈련이 되지 않은 조선의 군현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기에 바빴는데 여진족은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조선군의 수세적 행동은 여진족을 고무시켜 반란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신립의 철기군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병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진군 속으로 돌진해 적장을 살해했고 여진족이 도망치면 끝까지 추격해 강물에 몰아넣고 몰살시켰습니다. 신립의 호쾌한 전투는 단숨에 여진족의 기세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흥분시켰는데 그의 전투에 깊이 감명받았던 선조는 신립의 모친이 한양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집에 매일같이 술과 고기를 보내라. 혹시라도 노모가 몸이 편찮으면 자녀들이 즉시 승정원에 와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직접 의원을 파견해 조치하게 하겠다. 북방에서 돌아온 신립을 만난 선조는 그의 군복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입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발발과 탄근대 전투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정부는 즉시 신립을 경상 전라, 충청도 병력을 총괄하는 3도 순변사로 임명했는데 조선의 상설 지휘관은 도 단위 사령관이 최고위직입니다. 여러 도의 병력을 통합 지휘할 경우 중앙에서 사령관을 새로 선임해 파견하는데 사령관은 수행군관과 약간의 장수를 데리고 현지로 내려가 병력을 인수합니다. 이런 제도는 군사정변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고 최고사령관을 임시직으로 해서 평소에 장군의 월급을 절약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전투력에는 치명적이란 사실인데 신임 사령관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군대를 지휘할 뿐더러 군대들은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 단위 기동훈련이 그나마 가능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여러 도의 병력을 합쳐서 벌이는 기동훈련은 15세기 이후로는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그러니 3도의 병력을 합쳐봤자 도 단위 병력보다 전투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신립에게는 이런 기회도 없었는데 신립이 충청도에 도착했을 때는 왜군이 이미 상주를 지나 경상북도 경기까지 넘었습니다. 경상도 병력은 대구 근방에 집결해 신립과 지휘부를 기다리다 왜군이 먼저 도착하자 붕괴해버렸고 신립은 경상도 병력 없이 8,000명 정도 되는 병력으로 북상하는 왜군의 주력과 대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신립이 험준한 조령에 진을 치자는 부장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충주 벌판에 진을 친 것으로 이곳이 그 유명한 탄금대입니다. 28일 적이 민가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런 뒤에야 우리 군사들이 적이 이미 영을 넘어온 것을 알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간담이 떨어지지 아니한 이가 없었다. 조금 있다가 적의 무리가 큰 길을 따라 산을 두루 내려오는데 칼이 햇빛에 번득 빛났다. 신립이 군사를 모아 나아가서 탄금대 앞에 진을 쳤다. 탄금대는 두 물 사이에 있는데 그 물은 이름이 달천이었다. 군사가 모두 물을 등지고 진을 쳤다. 신경, 제조범 방지. 탄금대 전투는 생존자가 거의 없어서 정확한 전황을 알기 힘든데 신립은 배수진을 치고 기병 돌격으로 승부를 건 듯 보이지만 왜군은 이미 조선군의 전형을 예측했습니다. 중앙은 방어를 굳혀 기병 돌격을 저지했고 좌우로 부대를 보내 조선군의 측면을 찔러 무너뜨렸습니다. 3면으로 포위된 조선군은 3번이나 기병을 돌격시켜 포위를 돌파하려 하거나 적의 중앙을 흔들려고 했지만 3번 모두 실패를 했고 진영이 무너지고 퇴로가 막힌 조선군은 달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군은 이것마저 예측하고 곧바로 추격대를 보내 강으로 뛰어든 조선군의 뒤를 쳐서 조선군은 거의 전멸했고 신립과 김여물 등 주요 장군들도 거의 전사를 했습니다. 4월 26일 충주에 도착했을 때 병력이 겨우 수천 명밖에 안 되었는데 이 군사로 단월역 근방의 언덕에 진을 쳤다. 28일에 적이 민가를 불태운 뒤에야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 군사가 알고는 간담이 떨어지도록 모두 경악하며 두려워하였다. 읽고 바라보니 왜적들이 조령의 큰 길을 통해 산을 뒤덮으며 내려오는데 칼빛이 번쩍번쩍하였다.
신립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차례로 진격시켰으나 마을 길이 비좁은 데다 논밭이 많아 말을 치달리기에 불편하여 머뭇거릴 즈음에 적이 우리 군사의 좌측으로 돌아 나와 동쪽과 서쪽에서 끼고 공격해 오는 바람에 우리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적에게 난도질을 당한 결과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군자와 군기가 일시에 모두 결단나고 말았다. 신음, 상촌집, 여러 장사들이 외란 초에 무너져 패한 기록. 북쪽 산지에 진영을 꾸린 조선군은 기병을 전진시켜 달 모양의 진영을 펼쳐서 고니시의 중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불명이나 조선군의 기병 돌격이 이뤄졌고 일본군의 정확한 의도와 좌우군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황이 전개될수록 기병에게 극히 불리해져 일본의 좌우군이 양쪽에서 역으로 포위해 조총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조선군 좌익 방면으로 먼저 공세가 시작되었고 이내 좌우에서 동시에 협공을 가해 중군과 함께 밀고 들어오자 결국 조선군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와해되었습니다. 신립은 충주천 북쪽 한금대로 몰려 김여물과 함께 남은 전력을 이끌고 최후의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만회하긴 역부족이라 결국 이일을 비롯한 일부 병력이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김여물은 전사하고 신립도 손수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 일본군 수십 명을 죽였으나 중과 부적이 되자 자결했습니다. 일본군은 3,000급의 수급과 100여 명의 포로를 획득했는데 보병 위주인 일본군은 추격 능력이 떨어져 산줄기로 빠져나간 병력이나 수영으로 빠져나간 병력이 수백에서 1,000명 이상 있었지만 태잔병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고니시 군의 경우 전투 직후 곧바로 한양을 향해 회속 진군을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 손실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군의 예봉을 꺾어 한양 방어에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적 목표도 달성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탄금대 전투의 패배와 명장으로 칭송받던 신립의 죽음은 조선 조정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일본군에게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군의 진격에도 불구하고 신립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으나 중차대한 전투가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할 뜻을 밝히고 조정은 그런 선조를 말리기는 하나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까지 몽진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전투에서 패한 소식이 점차 알려지고 뒤이어 조정에서도 파천의 뜻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혼란과 공포의 여파로 인해 한양뿐 아니라 지방에 상주하고 있던 관료들, 장수들까지도 크게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한 신립. 탄금대 전투의 패전으로 신립은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에서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해버렸고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러나 신립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다는 것 자체는 지적해야 되는데 조령의 진을 쳤다고 해도 당시 신립의 군대가 왜군을 막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적을 상대하면서 벌판에서 정면 대결을 펼쳐 전멸해버린다는 것은 확실히 의문스러운 전략이었습니다. 신립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신립이 과거에 빛나는 영광에 너무 매몰됐다는 것입니다. 즉,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성공한 전술, 압도적 다수의 소수의 찰기병을 돌격시켜 적을 유린하는 전술의 의력을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맹신까지는 아니어도 당시 조선군의 보편적인 생각이 우리의 장기는 철기병이고 그것이 왜구를 상대할 때 가장 좋은 전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싸운 왜군이 왜구들이었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인데 왜군은 대부분 소규모 비정규군이고 여진족은 반민병대라 철기병이 효과적이었지만 왜란 당시 왜군은 제대로 정비된 정규군이었습니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이미 철기병 시대를 종식시킨 군대로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부대는 나무말뚝을 세워 적의 기병을 저지한 후 울타리 뒤에서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일본 최강으로 군림하던 다케다 신겐의 기병을 전멸시킨 적도 있었는데 물론 이 전투에서 조총의 위력은 과장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노부나가의 군대에는 그 정도로 충분한 조총부대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때부터 철기시대가 보병시대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립도 조령의 진을 치려고 했지만
병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벌판에서 대적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입이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게 기병의 의력을 과신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도망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이 설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력이 떨어지는 군대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산성이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투, 매복, 복병, 기습 같은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곡이나 산비탈, 숲속의 진을 치면 통제가 안 되고 보이지가 않아 병사들이 도주하고 팀워크를 발휘하기 힘들며 매복과 기습, 야습을 하려면 1년 이상 훈련을 하거나 적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기동훈련 한 번 하지 않은 조선군에게 이런 전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데 반대로 왜군은 오랜 전쟁 덕에 전술 숙련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왜군의 전투력의 비결을 검술, 즉 백병전 능력에서 찾지만 그들의 진정한 장점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뛰어난 전술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조선이 저지른 진정한 실수. 첫째와 둘째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탄금대 전투에 관한 기록은 솔직히 소문과 루머, 음모론에 가까운 추정이 섞여 있지만 어느 설을 채택하든지 교훈은 동일합니다. 첫째, 준비 안 된 군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조선은 놀고 먹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어버려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알아왔지만 조선도 꽤 열심히 일본의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전혀 잘못 맞춰져 있었는데 훈련과 전술 수준이 잘 훈련된 일본의 정규군이 아닌 왜구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조선군의 동원체제, 훈련, 전술 수준은 왜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었지만 정규군은 아니라 일본의 동향과 변화를 무시했고 그들의 군대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조선의 진정한 실수였습니다. 정보에 아주 어두웠던 것도 아니라서 조총도 알고 있었고 왜군이 왜구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전술과 군제에서 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술에 대해서는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워라. 나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전술은 적에게 맞추는 것으로 전술을 적에게 맞추되 나의 장점과 장기를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탄금대 전투에 대한 전설로 탄금대 전투 후 살아남은 병사들이 물에서 신립을 건져내자 신립의 두 눈은 부릅뜬 상태에다가 두 주먹을 꽉 쥐고 호령할 듯한 기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성심이 죽어서도 나타난 것인데 나중에 신립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묻혔는데 이곳에 묘가 생기자 말이 못 움직여서 말에서 내려 걸어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지나가던 선비가 이곳을 지나다 말이 못 움직이자 선비는 아무리 장군의 원통함이 크다 할지라도 무고한 행인들을 불편하게 함은 온당치 못하다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나 뇌성병력과 함께 바위 위에 벼락이 내리쳐 바위 윗부분이 없어지고 그 옆에 큰 연못이 생겼다는데 그 후로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바위가 훗날 곤지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 임진왜란은 신립을 국가적 영웅에서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시킨 충주 탄금 대전투였습니다.